나이가 들수록 남성들에게 많이 찾아오는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전립선과 관련한 질환인데요. 최근에는 전립선 암 발병률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2020년 국가 암 등록 통계에 따르면 전립선 암은 폐암과 위암에 이어 남성암 발생률 3위를 차지했고요. 이는 1년 만에 대장암을 제치고 한 단계 순위를 상승한 거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비뇨의학과 박사현 교수 모시고 남성들의 대표적인 전립선 질환으로 손꼽히는 전립선 비대증 그리고 전립선 암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사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잠깐 궁금한 게 비뇨의학과 교수님이시면 주로 어떤 질환을 치료하시고 진단하세요? 저희 비뇨의학과라는 게 이제 비뇨 기계 장기를 다루는 그쪽이 이제 생기는 질환을 다루는 과인데요. 네. 그러니까 몸에서 신장과 뭐 요관, 방광, 또 전립선, 요도 이런 부위에 생긴 여러 가지 그런 질환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비뇨기과는 들어봤는데 비뇨의학과하고 비뇨기과가 다른 거예요? 최근에 한 몇 년 전에 저희가 비뇨기과에서 비뇨의학과로 명칭을 좀 바꿨습니다. 제가 트렌드를 읽지 못했군요. 죄송합니다. 그럼 남성 환자분들이 좀 많으시겠어요, 아무래도? 네, 뭐 남녀 차이를 따지면 남자가 더 많은 것 같긴 한데요. 요새는 뭐 여성 환자분들도 다양한 또 질환들이 있어서 적지는 않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은 아무래도 전립선에 관련된 질환들을 이야기하려다 보니까 남성분들의 관심이 좀 많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교수님. 여성은 주름을 통해서 나이가 들어가는 거를 실감을 하고 남성들은 화장실에 갔을 때 나이 들어가는구나라는 걸 실감한다. 맞습니까? 예, 맞는 것 같고요. 우선 전립선이 이제 뭔지부터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전립선이 위치를 보면 이제 사람 몸에서 골반 아래쪽 깊숙이 위치를 하고 있고 우리가 이제 소변이 만들어져서 방광에 모이게 되는데 네. 그 방광 아래쪽에 이렇게 전립선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변이 나오는 출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전립선이 하는 역할은 아주 크지는 않지만 이제 정액 일부를 생성하는 역할이 보통 이제 주된 역할로 보고 있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전립선 질환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남성들에서 자주 보이고 화장실에서 나이 들어가는 거 실감하신다고 하신 것처럼 중장년층에서는 이런 나이가 들면서 대개는 전립선 비대증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소변 보시는 게 뭔가 불편해지는 그런 증상이 많이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뭐 전립선 암 같은 것도 또 아까 말씀하셨지만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요. 젊은 분들도 전립선의 염증이나 이런 것들로 오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젊은 층에서도 전립선 염증 같은 걸로 많이 찾으신다. 그러면 나이가 들었을 때 찾아오는 대표적인 전립선 질환이 비대증이랑 암? 예, 맞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시다시피 이제 고령화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빠른 나라라서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증가를 하고 있는데 전립선 질환들이 대부분은 이제 나이가 드는 것 자체와 연관성이 좀 깊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남성들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전립선의 크기가 자연적으로 어떤 여러 가지 작용에 의해서 커지는데 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소변이 나오는 아까 이제 출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쪽이 이제 좁아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소변을 보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말을 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전립선 암이라고 할 수 있고 네. 이 전립선 암도 뭐 여러 가지 발생 원인이 있지만 가장 연관성이 깊은 게 그냥 나이가 드는 것, 노화가 가장 연관이 깊다고 보고 있거든요. 씁쓸하네요. 그래서 전립선암 진단되는 환자분들은 대부분이 60대 후반이거나 뭐 70대 이상일 정도로 노년층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말씀을 해주실 때 소변을 보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하셔서 그 부분이 굉장히 궁금해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할까? 여러 가지 문제가 도대체 뭘까요? 그러니까 소변을 볼 때 그 나오는 통로 자체가 좁아지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고 가장 쉽게는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듯이 일단 약해지고요. 소변이 약하게 나올 수 있고
이전과 같지 않게 소변을 보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요 주저라고도 저희가 말을 많이 하고요. 네. 또 굉장히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전과 같지 않게 밤에 여러 번 일어나게 되는 야뇨증이라고 하는데 그런 네. 것들이 이제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생길 수가 있고 그건 말고는 이제 소변을 보고 나서 뭔가 방광 안에 소변이 많이 남아 있는 듯한 그런 뭔가 느낌, 시원하다는 뭔가 느낌이 묵직한 안 드는. 느낌이 드는 그런 것들도 이제 많이 호소를 있고요. 대표적인 그런 배뇨 증상들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전립선이라는 게 남성들에게만 있는 거잖아요, 교수님. 네, 맞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하신 그 증상은 여성분들 중에서도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한테 좀 비슷한 증상이 있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그럼 여성들은 어디가 안 좋으면? 그러니까 이게 전립선 비대라고 해서 네. 전립선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네. 이제 소변 보는데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기라고 하면은 전립선하고 방광인데 여성분들도 당연히 방광이 있고 이제 그런 뭐 과민성 방광이라든가 뭐 신경성 방광이라는 것들이 여성분들에서 많기 때문에 남성들과 이제 비슷한 그런 증상을 호소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연세가 좀 들어가시면서 생기는 증상들인 네, 맞습니다. 거죠. 그런 과민성 방광이나 그런 것들도 이제 연령대가 증가하면서 증가하는 걸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왜 생기는 건가요? 혹시 뭐 남성 호르몬 수치나 서구화된 식습관 뭐 이런 거랑도 연관이 있는지. 전립선 비대증이라는 게 이제 전립선 자체가 말 그대로 비대해진 커져 있는 것을 의미를 하고 네. 왜 생기는지는 이제 여러 가지 생물학적인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남성 호르몬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뭐 여러 가지 또 성장 인자 같은 것들이 또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육류 위주의 그런 서구적 식습관이나 비만 또 유전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좀 연관이 돼서 발생을 합니다. 유전적인 요인도 있을 수 있군요. 비만도 연관이 있고요. 그러니까 비만도 아주 연관성이 뚜렷하진 않지만 네. 대개는 비만이 심한 과체중 환자나 비만 환자에서 전립선 비대가 뭐 증상이 심하다거나 그런 식으로 보고되는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볼 텐데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승마나 자전거 등으로 인해서 전립선 염이라든가 전립선 비대증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저도 이게 많이 받는 질문들인데 일단 말씀하신 것 중에 전립선 비대증은 관련은 없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근데 전립선 염이 문제인데 이전에 이제 연구 결과 보고들을 보면 이제 승마나 뭐 사이클 선수들에서 네. 그런 전립선염 환자가 좀 더 많다라는 보고가 있긴 하지만 의학적으로 이제 과학적으로 막 뚜렷한 또 증거가 있지는 않아서 결론을 내리기는 좀 어렵긴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 의사들이 생각하기로는 이게 뭐 승마할 때 안장이라든지 뭐 자전거의 안장 같은 게 딱딱하거나 뭐 그런 거를 오래 아무래도 신체와 접촉하게 되면 그 전립선이랑 가까운 그런 회음부가 압박이 되고 그에 의해서 뭐 전립선으로 들어가는 혈류가 감소한다든지 주변에 근육들의 뭐 스트레스가 가해져서 그런 골반 통증이나 이런 전립선염 증상들이 유발될 수 있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뭔가 맞는 이야기 같네요. 그러면은 꽉 끼는 바지나 이런 것도 좋진 않겠어요? 꽉 끼는 바지 정도로는 크게 관련은 없을 것 같고요. 거기로 이제 진짜 물리적으로 스트레스가 가해지는 압박이 가해지는 그 정도면은 약간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전립선 비대증이 나이가 들어서 노화 때문에 생기는 질환이다라고 한다면 이게 난 이제 나이 들었으니까 그런 거야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여기면서 지나치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치료 없이 그냥 살아도 되는 건가요? 저도 이제 실제로 진료실에서 처음 초진으로 오신 환자분들께 여쭤보면 이 증상이 언제부터 시작되셨어요? 물어보면 몇 년 전부터 그러셨다는 분들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그냥 이게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나 보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또 주변에 뭐 친구분들도 나도 뭐 조금씩 소변 보는 게 불편하다고 하시고 아마 그런 식으로 그냥 방치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이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상태로 오래 조금 지속이 된다면은
일단 당연히 본인이 가장 좀 불편함이 있을 그쵸. 거고 네. 이게 뭐 이제 정신적으로 굉장히 스트레스가 가해진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도 많고 그래서 아마 심리적이나 뭐 사회적으로 위축된다는 그런 말씀들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게 있고 조금 더 의학적으로 파고들자면은 이 전립선 비대가 계속된다면은 방광 기능이 이제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방광 벽이 두꺼워지고 결국에 방광이 수축을 잘해서 소변을 배출시켜야 되는데 그 수축력이 떨어지게 되고요. 쉽게 말해서 망가지기 시작하고 거기서 더 진행이 되면 이제 소변이 아예 만들어지는 그 근원지라고 할 수 있는 콩팥까지 같이 기능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방광이나 신장 기능이 떨어지는 상황까지 가게 되면 이쪽은 되돌리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전립선 비대증 치료에 있어서 이거를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그래서 환자분들도 이런 몸에 좀 이상이 생기시면은 바로 오시도록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단순히 뭔가 잔뇨감이 남고 뭔가 예전보다 소변이 좀 시원하게 안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자주 화장실을 가게 되고 이런 것들이 예전하고 조금 달라졌다고 해서 그럼 나 지금 전립선 비대증인가? 라고 의심하기엔 뭔가 증상이 뚜렷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스스로가 나 전립선 비대증인 것 같다라고 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저희는 이제 그냥 임상적으로는 일상생활에 뭔가 불편감이 생기면은 네.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불편하다면 진단을 받아요. 이거를 본인이 이제 하실 수 있으실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전립선 비대증 설문지라는 게 굉장히 많이 쓰이는 설문지가 있습니다. IPSS라고 해서 네. 뭐 인터넷 같은 데 찾아보시면은 바로 나올 텐데 IPSS. 뭐 한 7개인가 6가지 문항으로 되어 있고 그것들을 체크해서 점수를 보면은 내가 전립선 비대증에 해당되는지 또 해당된다면 얼마나 심한 정도인지 간단하게 체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해보시면은 자가 진단에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IPSS라는 네네네. 문항이라고 하셨죠. 네,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운전을 합니다. 소피를 2시간에 한 번씩 볼 때도 있는데요. 이 증상도 전립선 비대증일까요? 라고 물어보신 분이 있으시네요. 그 소변을 이제 2시간에 한 번이면은 아주 자주 보는 건 아닌 거로 저희가 판단을 하지만 그러니까 그것만으로 전립선 비대증이 의심된다고 하기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전에 비해서 그게 뭐 물을 먹는 양도 똑같은데 조금 자주 가게 되거나 그런 추이를 봤을 때 좀 잦아지는 것 같으면 한번 검사해 보시는 게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병원 가면 어떤 검사를 해요? 처음에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진찰과 문진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배뇨 증상이 뭐가 있는지 좀 샅샅이 물어보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이제 소변 검사 또 피 검사를 할 때도 있고 또 우리가 외래에서 많이 하는 검사 중에 소변이 실제로 나오는 속도랑 그다음에 소변 보는 패턴이랑 보고 나서 방광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검사를 하는 게 있는데 굉장히 간단한 검사고 뭐 한 10분이면 끝나는 검사이기 때문에 외래에서 많이 하고요. 대개는 이제 그 요소 검사라고 하는 그런 검사들을 하면은 대강의 진단을 내릴 수가 있게 됩니다. 저도 이 질문을 드려보려고 했는데 요즘에 TV 켜면 이렇게 채널 돌릴 때 막 콸콸콸 막 이러면서 선전하는 그런 전립선에 좋다는 그런 광고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수님이 긴장하셨다 그래가지고 내가 긴장 풀어드리려고 하는 거지. 우리 작가님 뭐 그렇게 웃어요. 그런 광고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진짜 효과가 있나요? 우리 청취자분이 물어보셨어요. 그 여러 가지 이제 의약품은 아니고 건강식품 같은 것들이 이제 소변 보는데 개선시키는 그런 약들이 많이 있는 걸 저도 알고 있고 실제로 이제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연구한 데이터도 몇 가지 보긴 했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뚜렷하게 그러니까 이런 의학자들이 뭐 이것이 뭐 전립선 비대증의 치료에 영향이 있다라고 한 그런 제품들은 아직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저도 진료실에서 많이 보는데 실제로 복용하신 분들이 다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드실 거면은
그냥 잘 드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에, 그 정도입니다. 실제로 드셔보신 분들이 효과가 있더라라고들 말씀은 하시는데 실제로 의학계에서는 어떤 효과를 봤다는 그런 임상 실험은 없다라는 말씀이신 네, 거죠. 그런 정도입니다. 그렇군요. 전립선 비대증으로 병원을 찾아오신 분은 치료가 어떻게 이루어져요? 일단 전립선 비대증 치료 시작할 때는 환자분 증상이 가장 중요하고 본인이 이제 불편감이 있다 그러면은 전부 치료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방광이나 뭐 신장 기능에 문제가 이미 있거나 아니면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는 빠르게 이제 치료가 필요하겠고요. 그렇죠. 그 치료 방법은 역시 이제 약물 쓰는 그러니까 약을 복용하는 게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수술적 치료가 있겠고요. 보통 이제 전립선 비대증에서 약을 쓴다고 하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알파 차단제라고 해서 전립선 요도 부분에 뭐 긴장이나 이런 거를 감소시켜서 소변이 좀 원활하게 배출되도록 도와주는 그런 약물을 기본적으로는 가장 많이 씁니다. 그래서 효과도 빨리 나타나고 대개는 효과가 다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남성 호르몬이 아까 전립선 비대증의 발생에 많이 관여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이제 호르몬이 합성되는 변환되는 과정을 방해하는 그런 약들도 쓰고요. 그 약들은 이제 전립선 비대를 조장하는 그런 과정을 막기 때문에 전립선 크기가 줄어드는 효과도 있긴 합니다. 두 가지 약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고 네. 보통은 그래서 이제 고혈압처럼 전립선 비대증도 그냥 계속 약으로 조절하면서 이제 계속 매일같이. 관리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긴 하고요. 근데 이제 전립선 비대증은 말 그대로 해부학적으로 전립선이 커져 있는 거니까 그것들을 이제 수술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치료들도 있습니다. 수술도 가능하군요. 그래서 보통 이제 수술이라는 거는 약물이 잘 듣지 않거나 아니면은 환자분들이 약을 끊고 싶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소변에 자꾸 혈액이 섞여 나오든지 감염이 생긴다든지 그런 경우에 이제 수술적 치료가 권장이 되고요. 뭐 수술적 치료도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전립선 일부를 제거하거나 아니면 커져 있는 그런 비대된 혹 같은 것들을 전부 다 제거를 해서 아까 말한 대로 방광 출구를 넓게 해주는 그런 개념의 치료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을 끊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약이 뭔가 불편한 건가요? 약을 먹었을 때 뭐 어지럽다거나 아니면은 약이 뭔가 부작용이 있다거나 뭐 이런 게 있어서 끊고 싶으신 건가요? 아니면 뭐 그런 건 없는데? 대개 이제 전립선 비대증에 쓰는 약물들이 크게 부작용이 있지는 않은데요. 네. 이제 아까 말씀드린 알파 차단제 같은 경우는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그래서 갑자기 누워 있다가 일어날 때 혈압이 확 떨어지거나 또 평소에 뭐 어지럽거나 이런 증상들이 있을 수가 있고 기본적으로 환자분들이 그리고 많이 약을 드시는 걸 싫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좀 약을 끊고 싶다 이런 분들도 종종 뵙고 그래서 수술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렇군요. 한 분만 더 보고 이제 전립선 암으로 이야기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운행하는 기사인데요. 격일제로 일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3시간 동안 운행을 하다가 40분 정도 쉬다 또 운행을 나갑니다. 하루에 7바퀴 정도 운행을 하는데 하루에 화장실을 4번에서 5번 정도 가거든요. 근데 화장실을 한 번 가면 굉장히 오랫동안 소변을 봐요. 이것도 전립선 비대증과 연관이 있을까요? 그 증상은 전립선 비대증과 관련이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소변 나오는 그 통로가 좁아져 있다 보니까 오래 걸리는 거를 이제 요주저나 뭐 양뇨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아마 자세히 제가 여쭤보진 않았지만 소변 나오는 그런 속도도 예전보다 아마 낮아지셨을 거고 실제로 검사해 보면은 방광에 차 있는 소변이 다 배출이 안 되는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병원에 가보셔서 아까 말씀드린 건 요속 검사나 그런 것들을 해서 뭐 필요하다면 약물 치료 같은 걸 시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변을 자주 보는 것보다 소변을 길게 보는 게 더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 진단을 내리시는 게 좀 더 빠르네요.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아, 근데 아까 그분이 이제 2시간에 한 번 본다고 그러셨는데 그게 조금 애매해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고. 그렇구나. 그 빈뇨도 전립선 비대 아주 주된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갑자기 또 질문이 많이 와가지고요. 몇 분만 더 보겠습니다.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 암, 방광암 발생률에 인과관계가 있을까요? 세 가지가 각각 다 연관이 없습니다. 특히 이제 환자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게 전립선 비대가 방치하면 암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네. 두 가지 다 그 전립선에 생기는 질환이지만 발생하는 그런 과정이나 원인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뭐 비대증을 오래 방치한다고 해서 암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네. 암이 있다고 그래서 전립선이 커져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 관계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 방광암도 비대증이나 뭐 전립선암 둘 다 관련은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여성인데요. 소변을 충분히 봤는데 오변 후에 다시 소변을 봅니다. 근데 어느 정도 양이 또 나와요. 불편한 점은 없지만 가끔씩 그러거든요. 이건 왜 그럴까요? 궁금합니다. 그게 이제 아마도 처음에 소변을 보실 때 그 방광에 차 있던 것 중에 일부가 남아서 다시 소변을 보고 싶고 가서 또 어느 정도의 소변을 보시는 상황 같고요. 대개는 이제 여성분들에서 그런 문제가 있다면은 우리가 신경인성 방광이라고 그래서 방광의 기능이 뭔가 조금 이상이 있는 것이 의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도 병원에 가셔서 네. 뭐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원인을 정확하게 찾는 게 좀 필요하실 것 같다. 저희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전립선이 술하고 관계가 크죠? 크다고 말씀 좀 해주세요. 녹음해서 남편에게 들려주게요. 라는 이야기도 해주셨네요. 술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술 때문에 전립선 비대증이 생기는 건 아닌데요.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환자가 과음을 하게 되면 갑자기 소변을 못 보는 요폐 증상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가 있고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응급실에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술 자체가 좋지도 않지만 또 비대증이나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과음을 삼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필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전립선 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전립선 암이 증가를 하고 있어요. 남성 암 발생률 3위.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제 전립선 암 자체가 역시 이제 뭐 생기는 원인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이 노화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빠르게 고령화가 되고 있기 그쵸. 때문에 그런 것들과 연관돼서 계속적으로 전립선암이 올라가는 것 같고 실제로 이제 고령화가 이미 많이 진행된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전부터 전립선암이 남성 암 1위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식으로 추세가 가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전립선암 진단을 위한 검사들이 아마 건강검진 같은 데서 많이 시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또 진단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립선 암은 어떻게 발견이 돼요? 뭘 통해서? 보통 이제 전립선암이 진단되는 그 루트는 두 가지일 것 같고요. 네. 한 명은 그러니까 한 가지는 그냥 별 증상이 없는데 건강검진을 통해서 발견이 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뭔가 증상이 있어서 발견이 되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건강검진에서는 어떤 거를 통해서 나오나요? 그러니까 전립선암은 어떻게 보면 진단하기가 굉장히 쉬운 암인데 네. 이 PSA라고 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전립선 특이 학원을 이제 영어로 풀어 쓴 건데 이 PSA라는 수치가 일정 수치 이상으로 올라가면 전립선암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게 피검사인 그렇죠. 거예요? 간단한 그냥 혈액 검사고 네. 뭐 제가 알기로 굉장히 저렴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검사를 할 수 있고요. 그 전립선암에 저희가 선별 검사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검사를 하게 되면은 전립선암이 있을지 알 수가 있고 만약에 이제 그래서 그 PSA 수치가 높다면은 그 다음에 조직 검사를 통해서 진짜로 전립선암 때문에 올라간 건지 확인을 하게 되고요. 그럼 건강검진을 할 때 그냥 우리가 하는 보통의 피검사를 통해서 나오는 건 아니고 PSA 검사라는 걸 따로
또 추가를 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냥 하는 그렇습니다. 피검사를 통해서 나오지 이게 않고. 안타깝게도 우리 국가암 검진 그 사업에는 포함이 안 돼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3위인데 이런 건 포함시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선생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그러면 전립선 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증상 같은 게 있습니까? 그 전립선암이 이제 조기 증상만 가지고 진단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왜냐하면은 전립선암이 상당히 진행되더라도 증상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꽤 많이 진행되더라도 별거 없다가 나중에 여기저기 몸에 퍼진 상태에서 발견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네. 이제 증상이 있을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 전립선암이 아까 말한 그 방광이나 요도 쪽으로 자라게 돼서 아까 말한 그 비대증에 해당되는 증상들을 유발할 수는 있습니다. 비슷한 증상을. 네, 그게 생기더라도 이게 전립선 비대증이랑 증상이 거의 똑같기 때문에 그냥 방치하다가 또 암이 진행되는 경우도 덜어 있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병원을 찾으시는 거예요? 나는 이게 전립선 비대증인 것 같다 하고 병원을 찾았다가 암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으실 것 같고 또 다르게 발견되는 경우도 있나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이제 전립선 비대증 증상이 있어서 오신 분들이 바로 그냥 암이 진단되는 경우도 있고요. 비대증으로 몇 년 전부터 계속 보다가 그 아까 말한 PSA를 1년에 한 번씩 보통은 체크를 하는데 네. 계속적으로 올라가서 조직 검사를 해봅시다 하고 나서 이제 암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 뭐 회사 건강 검진이나 이제 보통 개인 그런 건강 검진에서 PSA가 높다고 그래서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그 PSA라는 그 피검사를 이제 우리가 추가해서 해야 되는 거니까 몇 세 정도부터는 남성분들 해보시는 게 좋아요? 저희가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 기준도 그렇고 50세 이후에는 1년마다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직계 가족 중에 전립선암이 있던 분들은 네. 이게 본인이 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한 3-4배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40세부터 1년에 한 번씩 체크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40세부터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다. 전립선암은 사실 초기에 발견하기가 조금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사실 겁이 많이 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예후는 어때요? 이게 낫기가 쉬운 암인지. 전립선암은 그래도 비교적 예후가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하고요. 여성으로 따지면 갑상선암이 굉장히 예후가 좋은데 거기에 필적할 정도로 좋다고 볼 수 있고. 감사합니다. 치료해 주신 분이시니까. 보통 이제 초기에 발견이 되면 전립선암의 10년 생존율을 100%에 가깝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대로 치료가 된다면. 네. 그리고 이 전립선암이 전립선을 뚫고 나가게 되면 3기 암인데 사실 이제 다른 암 같으면 3기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됐다고 보고 그렇죠. 예후도 좋지 않은 경우가 많지만 전립선암은 3기더라도 제대로 뭐 수술을 받고 방사선 치료하고 그러면은 10년 생존율이 거의 95% 이상이니까 사실상 다른 장기로 막 퍼진 상태에서 진단만 되지 않는다면 제대로 치료한다면은 대부분은 치료하고 나서 한 10년간 이 전립선암으로 사망할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거죠.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합니다. 그러면 다른 장기로 퍼져나가지 않으면 수술까지 안 가는 경우도 있습니까? 어떻게 치료를 해요? 전립선암. 전이가 없는 전립선암에 대한 치료는 크게는 3가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가지는 근데 이제 감시요법이라고 그래서 네. 이거를 치료를 하지 않고 조금 두고 보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암인데도 두고 봐요? 그래서 미국이나 좀 캐나다 이런 데서는 많이 하는데 네. 그러니까 아주 진행이 느릴 거로 예측되는 암들은 이 전립선암이 워낙 느리게 진행되는 암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종류에서는 아주 특수한 경우에는 이제 좀 치료하지 않고 그냥 지켜보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대개는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시행이 되지 않고 크게 봐서는 이제 수술하고 방사선 치료가 있을 것 같고요. 수술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암이 있는 전립선과 그 뒤에 정낭이라고 하는 장기를 같이 제거를 하게 되고요. 방사선 치료는 이제 다른 암들과 마찬가지로 몸 밖에서 방사선을 쪼여서 암세포가 죽도록 하는 그런 치료를 말합니다. 그렇군요.
갑자기 화장실이 가고 싶은 건 기분 탓이겠죠? 라는 문자도 주셨습니다. 만약에 소변이 끝까지 안 나오고 잔뇨가 남아 있다면 어느 쪽이 더 가까울까요? 암이 가까울까요? 비대증이 가까울까요? 그 잔뇨감만 가지고 암을 의심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뭔가 이제 전립선이나 방광 쪽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처음부터 이렇게 암을 의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도 왔습니다. 전립선 이상이 부부관계 시에 감염되기도 할까요? 염증이라면 감염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 급성 전립선염이라고 그래서 이제 세균에 의해서 발생하는 그런 전립선 질환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성관계 시에 뭐 파트너한테 감염이 되고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되어 있긴 하거든요. 그러면 전립선 암 수술 후에 합병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도 오늘 마지막 질문으로 여쭙겠습니다. 그 전립선암 수술도 이제 몸에 있던 장기를 제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합병증이 있을 수가 있고요. 보통은 이제 전신 마취하고 수술하고 나서 한 일주일 후에 퇴원을 하게 되는데 수술하고 나서 이제 가장 환자분들이 느끼는 몸의 변화는 크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실금하고 발기부전 두 가지가 가장 직접적으로 느끼는 몸의 변화일 거고 이 요실금은 이제 주로는 여성분들 나이 드신 분들한테 많이 생기지만 이 전립선 암 수술을 하고 나면은 요도도 짧아지고 또 그 주변에 뭐 골반 근육이나 신경들의 어느 정도 손상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길 수 있지만 대개는 한 2-3개월 내에 회복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길게는 뭐 6개월, 1년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계속 지속이 돼서 뭐 추가로 수술이 필요하거나 그런 경우는 10% 미만이니까 많지는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행이군요. 그리고 이제 성기능 부전 같은 경우는 이 전립선 주위에 이런 성기능과 관련된 신경들이 분포를 하기 때문에 암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이것도 손상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이제 그에 따라서 이제 그 전의 상태, 뭐 당뇨나 뭐 환자의 연령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대개는 30-40% 정도는 수술하고 나서 발기가 안 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겠네요. 그렇죠. 암을 놔둘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이런 질문이 왔습니다. 커피를 마시면 소변이 자주 나오나요? 이게 과거에 제가 그런 걸로 조금 문제가 생긴 적이 있어서요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특별히 소변을 자주 부르는 음료의 종류가 있을까요? 카페인? 우리가 커피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카페인이 커피나 녹차, 홍차 이런 거에 들어있는데 그 카페인 자체가 방광의 근육을 자극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볼 수가 있고 또 밤에 일어나는 횟수가 늘어날 수 있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게 빈뇨를 호소하시는 분들이나 야간뇨 이런 것들이 있는 분들은 최소한 저녁 이후에는 좀 커피를 피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오늘 내 몸 사용 설명서 시간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 암에 대해서 아주 차분하게 말씀 잘 해주셨습니다.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비뇨의학과 박사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